네, 강정수 박사님 모시고요. 오늘 중국 전기차 굴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수 박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우리 테슬라 분석 계속 해주시다가 갑자기 보니까 중국 전기차가 전 세계 판매량 1위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 국정만 따지면 절반 이상 56%나 차지했다고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네, 사실 2023년에 중국차가 세계적인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처음으로 항상 원래는 독일이 1위 자동차 수출 국가였는데 일본이 그걸 제낀 지 한참 되면서 10년 가까이 일본이 1위를 했었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는 2023년이 처음으로 중국차가 세계 자동차 1위 수출 국가로 등극을 합니다. 자동차 전체죠? 그러니까. 네, 자동차 시장 전체에서 내연차까지. 1위 수출 국가를 했는데 얼마를 수출을 했냐면 522만 대를 수출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순수 전기차는 170만 대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전년도 대비는 한 57%를 상승한 비율이니까 꽤나 많이 된 거죠. 여기 이제 우선 놀랐고 또 하나 이제 4월 달에 있었던 베이징 모터쇼에 가서 이제 새로운 또 신규 모델을 이제 선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이징 모터쇼라는 것들은 이제 과거 모델을 선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2024년에 수놓을 차, 2025년에 공세적으로 수출할 차들을 선보였는데 여기에 독일 기업들, 프랑스 기업들, 미국 기업들 그리고 한국의 현대기아차도 놀라고 온 거예요. 이거 너무 대단한데? 너무 훌륭한데라는 생각에서 이 수출이 더욱더 늘어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또 2024년 1분기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 140만 대를 팔았습니다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순수한 전기차와 조금 구별해야 될 것은 중국은 수출을 뭘 하냐면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수출을 많이 해요. 그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빼면 순수 전기차는 한 26% 정도밖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여러분 뭐냐면 이제 전기로 충전해서 전기하고 내연기관이 결합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을 보조해 주는 거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순수하게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연기관을 보조해주는 배터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두 개 있는 거죠. 하나는 내연기관을 보조해주면서 서로를 힘을 주고받는 거고 순수한 배터리는 예를 들자면 나는 내연기관 안 쓸래 하면은 최소한 50km에서 한 70km 정도는 전기차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쓰는데 웬만한 출퇴근 거리는 서울 시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기름을 넣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기름 넣을 일이 출퇴근 차량을 할 때는 없는 거죠. 상당히 전기차에 가까운 거네요. 네, 전기차에 가까운데 사실은 비판도 많이 받죠. 왜냐면 그만큼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무겁거든요. 에너지 효율성이 과연 좋은 것이냐 볼 때는 좋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모터가 차지하는 무게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사실 그걸 떼내고 전기만 했다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갈 수가 있었던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과도기적인 차량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중국 차는 대단히 많이 만듭니다. 또는 중국은 심지어는 어떤 차도 있냐면 100% 전기차인데요. 내연기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안에서 전기만 생산하는 거예요. 네, 그런 차량도 있어요. 특히 SUV라든지 좀 대형차 같은 경우 그래서 한번 충전하고 기름 좀 주면은 기본적으로 1000km를 가는 뭐 이런 식의 어떠한 계속 전기를 생산하니까. 그렇죠. 전기를 생산해주고 있는 거죠. 배터리도 있지만 전기도 계속 생산해주니까 이런 데 휘발유를 쓰는 대형 차량들도 존재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중국 차들이 지금 전 세계 공략을 하고 있는데 가장 이제 큰 사건은 이제 BYD 사건이죠. BYD가 2023년도 4분기에서는 테슬라보다도 많이 팔면서 한 분기에만 제한됐지만 세계에서 전기차를 가장 많이 판 차로 판 기업으로 기록이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고 이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좀 줄었어요. 왜냐하면 테슬라도 줄여서 38만 대로 정도로 줄었는데 BYD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4분기 때 훨씬 더 많았었는데 한 30만 대로 해서 테슬라보다 한 8만 대가 작게 팔렸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음력 설을 때 이 대단히 길게 쉬잖아요. 그러면서 생산도 중단되고 그리고 원래 전체적으로 보면 자동차의 구매 사이클을 보게 되면 가장 1년 중에서 가장 구매율이 낮은 시기가 1, 2, 3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 5, 6월 때 휴가 가기 전에 차량을 많이 사죠. 휴가 가기 전에 차량을 가장 많이 사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11월, 12월 같은 경우는 자동차 업체들이 할인 행사를 많이 합니다. 올해 실적을 좀 높이기 위해서 할인 행사를 많이 해서 대단히 경제적으로 합리적으로 자동차를 사려고 하면은 겨울에 10월, 11월, 12월에 차를 많이 사는 편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1월 달에 좀 판매가 줄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보다 BYD가 좀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BYD의 이
실적이 1위로서는 안 보이지만 그래도 30만 대를 팔았다라는 것은 대단히 많이 판 거죠. 왜냐하면 1년을 합치게 되면은 충분히 100만 대가 넘는 숫자가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위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차가 잘 팔리기도 하고 가격도 저렴하고요. 특히 BRD 같은 경우에는 C거리라는 것은 만 달러에서 15,000달러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샤오미라든지 그다음에 뭐 또는 길리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길리라고 해야 되나요? 네. 길리라고 발음을 길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볼보를 가지고 있고 볼보에서 폴스터도 라는 전기차 브랜드도 갖고 있죠. 물론 이거는 생산은 스웨덴에서 되긴 합니다. 볼보를 인수한 건가요? 네, 인수한 거죠. 그래서 중국이 인수했고 사실은 길리는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이 그 메르체데스 벤츠의 제 1대 주주가 어딜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중국인 것 같은데. 네, 길리입니다. 길리예요? 네, 근데 이제 경영권을 가질 정도의 압도적 지분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독일도 되게 놀랬죠. 독일 정부에서도 그래서 앞으로는 중국 정부가 미국, 독일의 전략적 산업을 지분을 가질 때는 이제 정부의 허가를 받는 쪽으로 법을 나중에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메르세데스 벤츠의 1대 주주도 중국인 길리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1대 주주가 다만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다수 지분은 아니라는 이런 부분에서 차이점은 있지만 길리가 대단히 중국에서 번 돈으로 해외에다 많이 투자를 했고 어려웠던 볼보를 인수했고 볼보가 폴스터라는 독립적인 자동차 브랜드를 내고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크게 볼 때는 중국 브랜드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지커라고 해서 샤오미처럼 대단히 이 프리미엄 자동차를 잘 만듭니다. 그래서 이 프리미엄 자동차도 대단히 잘 만들고 있고 이거를 시승해 본 사람들이 이 정도면은 거의 테슬라랑 견주어도 크게 손상이 없다. 그러니까 저기 부족함이 없다. 뭐 이런 식의 평가들이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것은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 도시 호안 같은 데 가면은 택시의 10대 중에 4대가 지금 로봇택시라고 할 정도로 로봇택시라든지 자율주행에 중국 정부가 진심입니다. 전력을 다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택시 40%가 로봇택시라고요? 네, 한 도시 안에? 네네.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누적되는 AI에 기반한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데이터의 누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풍부한 데이터가 있을수록 여러 가지 상황에서 미세 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이 대단히 풍부하게 중국은 쌓이고 있다는 거고 여기에서 껍데기 자동차에만 불과했던 테슬라도 이제 데이터 안전성과 관련된 테스트를 통과했죠. 이렇게 되면 여기에다가 오토파일럿이나 FSD를 얹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건데 테슬라가 고전할 수밖에 없었던 건 첫 번째 중국에 테슬라만큼 세련된 자동차들이 많이 나왔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이 중국에서 떨어지는 거고 두 번째는 다른 데서는 오토파일럿이나 자율주행을 하는데 테슬라는 그런 서비스를 중국에서 못하다 보니 운전의 체험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별로 고객들에게 만족도를 줄 수 없었기 때문에 테슬라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중국 차들이 쫓아오는 형국이었다라는 거고 이런 위기에 처하다 보니까 지금 갑자기 이름이 정확하게 아닌데 팀 준가 그럴 거예요. 이 테슬라 2인자가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에서 태어나서 이제 미국에서 공부한 분이신데 이분이 상하이 팩토리 전체 테슬라 공장을 전체적으로 주도했었고 근데 워낙 일을 잘해서 본사로 와가지고 세계의 자동차 판매 전략을 세운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다가 이번에 급파했어요. 중국으로 다시. 중국에서 다시 한번 테슬라 붐을 좀 만들어봐라. 그렇게 할 정도로 테슬라가 지금 테슬라마저도 중국에서 고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기차를 그래도 가장 잘 만드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중국차가 경쟁력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차들이 지금 BYD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도 많이 수출하지만 동남아시아 특히 태국에서 자동차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40%까지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동남아가 어디입니까? 태국은 일본 자동차 업계들이 그렇죠. 1위부터 5위까지를 다 차지하고 있고 그렇죠. 심지어는 맞아요. 자동차를 많이 팔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고속도로 짓는 거를 융자해줘가지고 고속도로까지 짓게 하고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서 차를 팔았던 이런 데서 갑자기 BYD가 치고 나오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서 이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은 전통적으로 여러분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이 소비자 보조금을 그렇게 중국 정부가 주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아요. 소비자를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 보조금 정책을 주로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자 보조금을 많이 주다 보니까 이번에 독일에 있는 키릴이라는 경제연구소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에서 위탁을 받아서 조사를 했고 이것이 이제 블룸버그에서 보도가 됐는데 한 대당 7,000유로 정도, 7,000달러 정도의 보조금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000달러를 깎아준 거잖아요. 국가가 보조금을 줬다라는 거니까 그렇죠. 세금의 형태든 뭐 원자재 가격의 어떤 형태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유럽으로 넘어가거나 태국으로 넘어가면은 여기는 소비자 보조금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단히 불공정한 경쟁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한 부분이 또 한 축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중국 정부가 조정을 잘하는데 하웨이 같은 건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스마트폰도 만들고 사실은 통신 장비도 만들고 이렇게 전기 장비의 전장을 잘 만드는 회사거든요. 이 하웨이하고 다른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4개가 붙었습니다. 이 자동차 4개 업체는 그냥 차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들어가는 예를 들면 카 엔터테인먼트 인카 엔터테인먼트라고도 얘기하죠. 뭐 거기서 음향이라든지 우리의 저기 테슬라 차에 있는 이런 큰 모니터 있어가지고 에어컨 다 조절할 수 있고 네네네. 뭐 이런 전장은 다 하웨이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율주행도 하웨이가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웨이는 4개 기업하고 협업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매출 구조가 커지는 거니까. 이것이 이제 전통적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4개 자동차는 우리는 전장을 업데이트 안 하고 차만 튼튼하게, 전기차만 튼튼하게 만들게. 어차피 배터리는 CATL 갖다 쓸 거고. 그러니까 뭐 큰 문제 없이 자동차를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4개의 자동차를 다 타보면 카 인포테인먼트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장 기술도 좋고 음향도 좋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도 똑같은 기술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 기술도 좋고 뭐 이렇게 나오면서 이 테슬라 이 중국 차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 여러분 샤오미도 잘 만든 것도 있지만 여러분 유튜브에서 샤오미 파브릭이라고 그 팩토리라고 죄송합니다 독일을 써서 팩토리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독일 유학파세요? 네, 이 샤오미의 차량들이 완전 자동화에서 로봇에 의해서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가 노동력을 대단히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생산 공정도 대단히 자동화를 많이 해놨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진리의 지커 같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디자이너에 중국 사람이 없어요. 다 그냥 유럽 사람들을 갖다 쓴 거죠. 한국도 사실은 현대기아차가 좋아지는 것도 유럽에 있는 이 디자이너들, 자동차 디자이너들 많이 이제 수요를 하면서 대단히 세련돼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중국 업체도 그래 그럼 우리도 중국 디자이너 안 쓰고 다들 촌스럽다고 뭐라 그러니까 그냥 유럽에 있는 사람들, 미국에 있는 사람들 데려와서 자동차를 만든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자동차의 수준이 거의 뭐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정도로 갔는데 거기다가 가격 경쟁력까지 있어 버리니까 많이 팔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정리를 해보니까 만만치 않네요. 그러니까 중국 차가 그냥 옛날에 우리 뭐 현대차에서 포니 만들어서 막 덤핑이라는 소리 들으면서 수출했을 때하고는 좀 또 다르게 그렇죠. 자체적인 화웨이 같은 회사들이 나와서 자체적인 전장 기술하고 자율주행 기술도 갖추고 그리고 유럽에서 디자이너도 수입하지만 또 유럽의 볼보나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데 투자하고 해서 기술도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죠. 기술도 가져와서 힘을 딱 갖춰가지고 지금 세계 시장에 딱 나와서 1위를 딱 먹어버린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제 질문은 일단 예전에 그 독일에서 자동차 1위 하다가 일본에서 자동차 1위 할 때 그게 다 국력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네. 독일이 뜰 때 2차 대전에 독일이 다시 뜰 때 자동차로 그렇죠. 뜨고 일본도 뜰 때 뜨고 그렇죠. 질 때 자동차하고 같이 지잖아요. 또. 네. 그럼 중국도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볼수 있는 중국도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죠. 다만 중국이 이제 내수 경계가 안 좋은데 우선은 중국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기반이 됐던 것이 중국 자동차 시장이 세계 1위 시장이에요. 내수 시장이. 내수 시장이 1위 시장이고 2위 시장이 미국이고 3위가 유럽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수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내수 시장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차를 팔았던 기업은 폭스바겐이었어요. 폭스바겐이 이제 중국 기업과 합작해서 팔았던 기업들에서 폭스바겐이 이제 아우디까지 포함해서 가장 많이 팔렸는데 이제 폭스바겐이 3위로 밀려났거든요. 그러니까 독일로 볼 때도 대단히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논쟁이 되는 것이 이제 유럽연합 집행위에서는 이거는 불공정 공정이니까 예를 들자면 그 공급자 보조금을 주고 있으니 생산 보조금을 주고 있으니 이거는 불공정 경쟁이 된다. 우리는 소비자 보조금까지 주니까 중국 차가 너무 유럽에서 저렴해진다. 그래서 관세를 높이자라고 정치권들이 이제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독일 자동차 협회에서 손들고 아니 올리면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 보호주의를 써가지고 관세를 올리면 중국에서도 독일 차를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현재 아무리 우리 매출이 떨어졌어도 중국에서 팔리는 독일 자동차의 총량이 유럽과 미국에서 팔리는 것보다 많습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가장 큰 시장이 네, 중국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도 이게 점차 감소는 하고 있지만 판매량이 감소는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입장에서는 중국 자동차의 독일 입장에서 중국 자동차 시장은 유럽과 미국을 합친 것보다 많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호주의를 중국에서도 그러면 보복으로 걸을 거 아니에요. 관세 장벽이라는 건 서로 경쟁하듯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독일 차들이 더 경쟁력이 없어지면 중국 자동차 기업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기차로의 전환의 속도를 빠르게 갈 수가 없다. 돈을 벌어서 지금 전기차로 전환하고 있는 건데 돈을 못 벌게 되면 이거 전기차 전환도 못 한다. 그렇죠. 그러니 미안하지만 중국 차가 유럽에서 많이 팔리는 거 우리 감내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연합에서도 지금 가장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데가 그러니까 자동차 정책과 관련돼서는 독일하고 프랑스인데 프랑스도 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나라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유럽은 여기에 대한 관세 장벽을 칠 수 없는 이런 형국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곤란한 입장입니다. 이거 시장이 크니까 그런 강점이 일단은 그럼요. 있네요. 네네. 지금 오늘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질문을 주시는데 이거 좀 여쭤볼게요. 그럼 우명님이 중국이 자율주행 선점 효과 노리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나라 치고 나갈 수 있냐? 이런 상황에서. 오늘이 이제 질문을 또 한국의 주셨어요. 자동차의 날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나왔던 기조 뭐 발표 중에서도 이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우리나라 진심이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 뒤쳐져 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거의 결정 난 것은 미국 주도의 자율주행, 그거는 이제 한 축은 이제 알파벳, 구글이 모에서 있는 알파벳이 갖고 있는 웨이모의 한 축과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의 한 축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이 기술력에 있어서는 여기가 그래도 1위 기술력이라고 볼 수가 있고 2위 기술력이 되게 근소한 차이로 지금 중국이 쫓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한국 같은데 기회가 오기가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초기에 인텔 칩이 없어도 우리 노트북하고 이런 거 많이 팔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막 기술력이 있는 많이 것이 아니니까 조립해서 이것이 팔았죠. 예를 들면 테슬라가 원하는 구도예요. 테슬라는 FSD를 현대 기아차에게 주겠다. 현대 기아차에 줄 테니까 뒤에다가 조그맣게만 써달라. 테슬라 인사이드라고. 뭐 또는 광고할 때 그렇게 돼요. 뭐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협력을 하자라는 것이 지금 테슬라의 입장이거든요. 어차피 워낙 개발비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는 거 지금 상암에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정도 데이터 축적으로도 안 되고요. 또 하나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 작년까지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진화하는데 가장 걸림돌은 우리는 GPU가 없어서 부족해서 그렇다요. 엔비디아의 GPU 사기가 정말 돈이 있어도 못 삽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메타, 그다음에 아마존, 구글이요. H100 가장 좋은 GPU조에 약 40%를 샀어요. 4개 기업이. 완전히 속된 말로 도리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4개 기업이 40%를 사니까 여긴 테슬라는 끼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테슬라는 작년에 H100이 아니라 A100을 10만 개를 삽니다. 그거보다 좀 떨어진. 그러면서 그거를 가지고 양으로 맞추는 거고 테슬라는 또 자체 칩도 GPU 연산할 수 있는 자율주행하는 칩을 생산하고 있고요. TSMC에서. 그래서 올해 4월에서야 겨우 병목 현상을 해결했다. 테슬라가 못 낄 정도면 현대 기아차는 뭐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못하겠네. 그러니까 테슬라는 도조 슈퍼컴퓨터를 만들고 있고 여기다가 지금 케이펙스라고 하는 카펙스라는 설비 투자 부분에서 AI 설비 투자를 지금 이번 1분기에만 해도 10억 달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억 달러면 그냥 1조잖아요. 1조의 돈을 여기다가 꼬라박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조의 돈을 여기다 꼬라박고 죄송합니다. 꼬라박고라면 죄송합니다. 일단 투자하고 있는 거고 이게 어느 정도의 크기냐? 이번에 오늘 카카오가 실적 발표했잖아요. 사실 카카오의 1분기 영업이익이 1,000억이에요. 1,000억. 거기서도 AI 투자하겠다 그래요. 그럼 이 1,000억을 다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현대자동차는 더 됩니다만 이걸 가지고 다 투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도 10억 달러를 겨우 투자했는데 여러분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는요 분기마다 100억 달러씩 AI에 투자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네. 아까 화웨이가 자동차 회사들하고 협업한다고 그랬어요. 네. 삼성전자 같은 데가 왜 하만도 인수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나서서 현대차, 뭐 네이버 이런 데 협업해가지고 뭔가 한국 컨소시엄 이런 거 만들면 그러면 안 돼요? 좋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정부가 지금 전략이 없다고 저는 산업 전략이 없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웨이가 괜히 하고 싶어서 4개 자동차를 했겠어요. 분명히 저는 뒤에 중국 정부가 그러한 전략적인 규모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고 분업을 통해서 뭐 데이비드 리카르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비교 우위에 의해서 분업하려고 하는 그걸 통한 시너지 효과를 지금 산업으로 창출해서 이걸 가지고 글로벌 시장을 제패하려고 나아가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 그냥 각계 약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뭐 해봤자
상암에다가 뭐 자율주행 실험 테스트 뭐 도로 만들어주는 것 이걸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성이나 네이버라든지 이런 쪽에서 또는 SKT라든지 KT라든지 이런 컨소시엄을 통해 가지고 자율주행의 기술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그리고 각 사마다 H100 사느라고 엔비디아의 GPU 사느라고 에너지를 쓰지 말고 각 사가 합쳐서 클러스터를 만들고 이걸 가지고 예를 들면 컴퓨팅 파워를 증대시키고 왜냐하면 삼성 같은 경우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협력 구도를 좀 만들어서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중국자가 만약에 공세를 해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한국에 공세를 해도 차량으로 볼 때도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 자율주행이 안 되는 차를 피처폰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자율주행이 되는 차를 스마트폰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사람들은 피처폰과 스마트폰이 비교될 때 결코 피처폰을 사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차가 한국을 들어올 때는 하나의 피처폰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정부가 분명히 또 정보 보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도 데이터라든지 왜냐하면 자율주행인 지도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허락을 안 할 가능성은 좀 존재하기 때문에 동일한 피처폰인 현대자동차의 전기차와 중국차의 전기차가 경쟁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려면 여기에 초기에 현대기아차가 스마트폰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현대기아차도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산업정책적으로도 이런 부분은 좀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긴장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부가 긴장을 해야 되는 거군요. 왜냐하면 산업질서 질편이 만들어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중국이 이제 과잉 생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오버 캐파시티가 나오는 거고 이것이 지금 국제적으로 대단히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직접 중국을 방문해서 제니 옐런이 예, 갔었죠. 가가지고 오버 캐파시티 문제, 그러니까 즉 이 과잉 생산 문제 해결해 달라. 이런 걸 국가적으로 아예 아젠다로 지금 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을 하청 기업이, 하청 업체, 하청 생산 공장, 뭐 이런 공장지대로만 생각해서는 이제는 안 된다. 중국 또한 그러니까 전 세계 내놔서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중 정서가 있다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제가 무조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장은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시장은 냉정하게 보면 볼수록 우리가 여기에 대한 캐치업,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전략들, 우리가 역전할 수 있는 전략들 또는 1등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전략들을 내놓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중국의 능력을 제대로 봐야 되는 거고 오히려 과잉 생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강 박사님 그 자동차 전문가시잖아요. 자동차 산업. 그래서 저 궁금한 게 지금 중국차가 그런 비아디나 샤오미나 이런 자동차가 나오는 게 예를 들면 옛날에 한국 자동차가 처음 생길 때 생각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과거에 2000년대, 2010년대 전후에서는 대부분 합작회사를 통해서 만듭니다. 중국은 합작회사가 아니면 팔지 못하게 했죠. 그래서 기술을 이전하려고 했죠. 그때 정도가 예를 들면 한국의 한 80년대 수준이나 90년대 수준이었다고 본다면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차이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예요. 기술력의 차이가 없다. 기술력의 차이가 없다라고까지 이제 수준까지 왔죠. 물론 중국에는 아직 싸구려 차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많이 팔리는 차, 중국에도 내연기관차 있는데 잘 못 만들어요. 우선 엔진과 모터나 파워트레인 부분에서는 한국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모터나 파워트레인이 없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CATL의 배터리라든지 그리고 이제 CATL 같은 경우에도 해외 그러니까 중국 외 성장에서도 지금 LG 엔솔을 지금 꺾은 상태잖아요. 그 정도로 규모의 경제가 나오면 배터리의 성능 또한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도 좋아지고 있고 전기 모터도 좋아지고 있고 다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서 전기차 그러니까 순수 전기차로만 본다라면 현대차랑 기술력 비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도 그런 테스트를 해요. 비아디의 모델을 가지고 폭스바겐의 ID3라든지 뭐 이런 ID5라든지랑 이런 시승 운전을 하면서 언론에서 테스트를 해요. 근데 이거는 뭐라고 결론이 나면 소비자의 선택이다. 거의 비슷하다. 독일 차하고도 견주고 있는 수준까지도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의 실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요거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실력도 있고 지금 가격도 싸게 수출 시장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중국차가. 지금 현대기아차하고 테슬라 같은 기존의 기업들은 영향을 많이 받겠네요. 어때요? 그러니까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적 개입이 지금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과잉 생산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에 이제 철과 알루미늄을 생각하시면 돼요. 철을 너무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즉
내수용과 수출량이 예를 들면 그냥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10,000톤이 필요하다. 근데 중국은 15,000톤을 생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5,000달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덤핑 프라이스로 내놓는 거죠, 세계 시장에. 그러면 가격이 파괴되면은 나머지 철 생산 공장들이 다 죽습니다. 지금 태양광 패널이 그래요. 지금 벌써 독일에서는 유명한 앞서가고 있는 태양광 패널 생산 기업이 2개가 망했거든요. 왜 망했냐? 중국 그 기업들이 너무 태양광 패널을 싸게 대량으로 생산해서 그 덤핑 프라이스로 해외에 넘기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을 못 맞추는 거예요. 아예 미국 같은 경우 이걸 수입을 막아버렸죠. 그러면서 미국에다가 태양열 패널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한국에 있는 한화도 되게 어려워하는 것이 가격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과잉 생산의 문제점인데 자동차도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내수 시장과 지금 내수 시장이 전기차가 지금 안 좋은데도 똑같이 작년 대비 비해서 생산량을 늘리고 있고, 수출 시장도 지금 전체적으로 전기차가 조금 성장률이 주춤하고 있는데도 똑같이 만들고 있으니 가격을 할인시켜 내는 거고, 여기다 정부 보조금까지 세계 시장을 교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오버 캐파시티 이제 과잉 생산을 갖다가 미국 정부라든지 유럽 정부가 이제 항의를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좀 반론에는 뭐가 할 수 있냐면 저것도 보호주의에 대한 핑계다. 보호주의 하려고 이제 과잉 생산으로 계속 몰아간다는 거죠. 중국에서 말하는 건 또 그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정무적인 정치적인 해결이 없으면 순수하게 지금 전 세계에서 그냥 품질과 가격으로만 경쟁한다면 지금 테슬라도 그렇고 한국 현대기아차도 이기기 어려운 거죠. 현대기아차가 지금 잘 팔리고 있는 이유는 미국 시장에서 중국차의 진출을 정치적으로 완전히 차단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전기차를 오히려 중국차만큼 저렴하게 만들고 있는 게 한국차고, 또 기아에서 EV3가 나오거든요. 이것이 지금 미국 진출하게 되면 충분히 경쟁력 있으면서 미국 시장에서 대단히 많은 판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조건이 뭐냐면 중국차가 미국에 진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기회를 현대차는 누릴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과잉 생산 실체가 있다고 보세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특히 정부 보조금을 주고 있는 거는 실체가 있고 사실로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정부 보조 그건 그리고 중국의 산업 정책의 전통이 소비자 지원이 아니라 생산자 지원이었어요. 왜냐하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도 사실은 1970년대나 80년대 그렇게 했거든요. 소비자 지원보다는 생산자 지원들을 정부가 세제 혜택이라든지 전기세가 이렇게 싼 나라가 어디 있어요? 공업 전기가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정부 그러니까 생산 보조금이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그러한 덤핑 프라이스에 대한 많은 제재를 받았잖아요. 철강 같은 경우에서도 중국도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잉 생산 문제는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가 침체될 때는 좀 조정해 줄 필요가 중국도 있고, 중국도 미국 재무장관이 갔을 때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인정하면서 생산량 조정이 좀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는 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압력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실체가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뭐 실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의 정부의 개입이 없이는 이제 다른 나라 자동차 산업은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냥 옛날처럼 그냥 자유시장 경제에 맡겨가지고는 안 되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좀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게 보호주의의 강화죠. 미국이 특히 바이든 행정부에서 보호주의가 비판도 많이 어마어마하게 받는데. 비판이 있지만 자국의 산업을 지켜야 되는 거고,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민주당 정부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 산업에서 중요한 철강 뭐 이런 거에 덤핑 프라이스를 넘기면 되는데, 철강을 가지고 또 앞으로 가서 예를 들면 미국이 생산 기지를 만들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EV 자동차만큼 놓치지 않고 싶은 거고, 태양광 놓치고 싶지 않은 거고, 반도체 놓치고 싶지 않은 거고, 또 배터리 놓치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전략 산업에서는 철저하게 지금은 미국은 보호주의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이걸 갖다가 사실은 다 한국의 수출 산업이었거든요. 그렇죠. 배터리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세계 시장이 지금 격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국 또한 여기에서 판을 새롭게 짜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부의 과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러네요. 그리고 내수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받쳐줄 필요도 있다라는 거. 너무 수출에만 의존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부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보호주의 이런 이야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산업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네네. 그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특히 중국이 성공한 비결이 정부의 적극적인 대륙의 실수가 아니고 대륙의 계획이네요. 이건 대륙의 계획에 의해서 중국의 전기차 굴기 이야기 아주 깊이 있게 강정수 박사님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